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정신의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지요? 이번 주 정신의학 시간은 정신분열증, 또 다른 말로는 조현병에 관한 공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하고 많은 일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이제 많이 있고, 또 너무 많은 일, 너무 많은 기억을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잠시나마 또 개인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상한 이제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복잡한 일이 더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 될수록 누구든지 이러한 나의 그 정신 건강 상태가 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또 이런 정신 건강을 더욱더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장애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신의학 이 시간에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나를 위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전문 보건인으로서, 또 전문 치료사로서 정신장애를 이제 맞이하고, 우리가 또 정신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면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좀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걸 여러분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측면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치유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정신분열증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정신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정신장애의 특성상 이 정신장애 증상은 감각, 감정, 또 인지적인 사고와 관련된 것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이고, 이러한 감각적인 이러한 정보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송출될 때에 그것에 대한 반응, 그것에 대한 생각, 그것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루트라면, 그러한 감각이 다시 뇌로 가서 뇌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상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한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본인의 그 삶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드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심각한 이런 왜곡과 이런 반응들이 오래 지속되게 되고, 그것이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자들은 많은 단절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양성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음성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상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받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이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혼도 못하고 직업도 못 받고 못 갖게 되고, 또 친척들하고 멀어지게 하는 이런 사회적인 단절까지도 겪게 되는 것이 정신장애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의 그 진단 체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저번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DSM-4를 살펴보았고요. 그것이 개정이 된 DSM-5까지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곳에 나와 있는 그 정신장애 진단명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DSM-4에 있어서 정신분열병의 그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이러한 증상들이, 특징적인 이런 증상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러한 증상이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상당 기간 동안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 외에도 정서적인 둔마와 같은 음성 증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2개씩 이렇게 한 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뭐 이러한 것 이제 2가지 증상 그 이외에도 망상이 나타나는 정도가 굉장히 기괴하거나 환각이 계속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환청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한 개의 증상만 있어도 진단이 나가게 또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 부전, 또 뭐 기간은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것,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규정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DSM-4였는데요. 이어서 DSM-5를 이제 보시면 좀 뭔가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DSM-4에서 얘기하던 다축 체계적인 측면은 이제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좀 차원적인 개념이 도입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주적 개념으로 이렇게 진단명을 이제 하게 되어서 정신장애를 20개의 범주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300여 개 이상의 그 장애, 정신장애의 각각의 정신장애들이 무슨 장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 것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DSM-5를 통해서 정신장애의 진단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DSM-5에 나와 있는 이런 진단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모두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특징적인 부분들도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먼저 DSM-5의 이제 첫 번째 분류로는 신경 발달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적 장애, 또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또 특정 학습 장애, 운동 장애로 범주를 나누어서 진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동들에게 이런 신경 발달 장애군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범주로 장애 진단이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2번째로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조현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현병이 정신장애 중 가장 많은 범위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분열형의 성격 장애, 망상 장애형 조현병, 뭐 단기 정신증적 장애, 정신분열증적 뭐 장애, 뭐 분열 정동 장애, 뭐 이렇게 이제 5개로 나누어져서 조현병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극성 장애는 제1형 양극성 장애, 제2형 양극성 장애, 순환 감정 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장애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분류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울 장애예요. 이 우울 장애도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 두 번째, 주요 우울 장애. 세 번째는 지속성 우울 장애. 네 번째는 월경전 불쾌 장애로 4개의 범주로 우울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안 장애에 대한 분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범불안 장애, 두 번째는 특정 공포증, 세 번째는 광장 공포증, 네 번째 사회 불안 장애, 다섯 번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의 경우에 이런 공황 장애 얘가 이제 많이 보이고 있죠. 또 여섯 번째 분리불안 장애. 예. 분리불안 장애 이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분리불안을 느끼는 장애를 말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선택적 무언증. 이것이 이제 불안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강박 및 관련 장애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강박이 하나로만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5개로 보면 이제 그 장애 이름만 가지고도 어떠한 강박이 있겠구나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박 장애, 일반적인 강박 장애이고요. 두 번째는 신체 변형 장애. 세 번째는 저장 장애. 앞서서 저번 시간 우리 저장 장애에 대한 설명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 있죠. 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모발 뽑기 장애, 다섯 번째는 피부 벗기기 장애와 같은 이런 강박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커다란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으로 인한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잔존하게 되고 그것이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관련 장애들이 최근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로 이름을 지었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장애들로는 첫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두 번째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반응성 애착 장애, 네 번째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 그 이제 양육 환경과 관련된 장애일 때 이와 같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러한 장애들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러한 장애에 분류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장애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익히는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는 해리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해릭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릭성 정체감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인증, 또 다른 말로는 비현실감 장애라고 이제 분류가 되어져서 이것이 해리 장애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로는 신체 증상과 관련된 이제 장애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증상 장애, 두 번째는 질병 불안 장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환장애. 이것은 기능성 신경증상 장애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허위성 장애로 분류되어서 이러한 신체 증상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러한 장애를, 정신장애를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10번째는 급식 및 섭식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5개의 내용들을, 이제 그 장애의 증상들을 한번 보면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분류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반대로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이제 분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식증, 네 번째 반추장애, 5번째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로 분류가 되어져서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11번째는 배설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뇨증, 유분증 이런 배설장애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12번째는 수면에 있어서의 장애를 보이는 경우인데, 이것 역시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면 각성 장애에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불면증, 두 번째로는 과다 수면 장애, 또 세 번째는 수면 발작증, 네 번째로는 호흡 관련 수면 장애, 네 번째로는 비렘 수면으로 각성 장애, 예를 들면 이제 모무병과 야경증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6번째로는 악몽 장애, 또 7번째는 렘 수면 장애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장애로 나오기 위해서는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의 뇌파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이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검토해 본 후에 이러한 구체적으로 어떤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7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번째는요, 성기능의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입니다. 첫 번째로는 남성 성욕감퇴 장애, 발기장애, 조루증, 지루증,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성기능 장애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성 성욕 감퇴, 흥분 장애, 여성 절정감 장애 등등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성기능과 관련되어져 있는 정신장애 역시도 이렇게 장애로 이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14번째는 성불편증이라는 것이 또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심한 불편감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15번째로 넘어가면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적대적 반항 장애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 세 번째로는 품행 장애로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분류되어지고, 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되고 알려지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 접해보셨을 거예요. 5번째로는 이제 도벽증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치는 이러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겠고요. 6번째는 방화증인데요. 최근에 그 남대문에 불을 지른 그 노인이 있었죠. 그 노인은 남대문만 불 지른 게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신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더 좀 다른 강의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물질 관련 및 이제 중독 장애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 관련 장애로는 알코올에 의한 것, 카페인, 대마, 환각, 흡입, 아편, 진정제, 수면제, 흥분제, 담배, 또 그 이외의 어떤 물질적인 이러한 것에 관련된 이제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또 물질 사용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물질 유도성 장애가 있겠고, 비물질 관련 장애로는 도박 장애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17번째로는 신경 인지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신경 인지 장애, 경도 신경 인지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18번째로 성격 장애가 쭉 나눠져 있게 됩니다. 성격 장애는 편집성 장애, 성격 장애, 분열성 성격 장애, 분열형 성격 장애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 연극성, 경계성,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회피성 성격 장애, 의존성 성격 장애, 강박성 성격 장애 등으로 분류가 되어서 각각의 이제 그 특징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분류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19번째로는 성도착 장애에 해당이 돼요. 이 역시도 최근에 성도착 장애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N번방과 관련된 이런 장애도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로는 관음 장애, 두 번째로는 노출 장애, 세 번째로는 접촉 마찰 장애, 네 번째 성적 피학 장애, 다섯 번째 성적 가학 장애, 여섯 번째 아동성애 장애, 일곱 번째 의상 전환 장애.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러한 성도착 장애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번째는 기타 정신장애가 해당이 될 때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신장애가 되어질 때 이렇게 이제 관련 범주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요, 루이스 웨인의 고양이를 그린 이제 작품이에요. 처음 보시면 어때요? 고양이가 누구를 닮았나요? 네, 사람을 닮았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고양이를 의인화해서 그린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미술가로서 이제 고양이 그림을 꾸준히 이제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정신과적인 측면에서의 이러한 외인의 작품을 보면 이러한 조현병적인 그런 징후가 분명히 이제 나타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귀엽고 사람과 비슷한 이러한 고양이 그림들을 예쁘게 그려갔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고양이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모두가 고양이를 그린 그림인데요. 기괴한 모습으로 고양이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그림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러한 조현병들의 이러한 장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단면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러한 이제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조현병과 관련된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예,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빈센트 반 고흐뿐만이 아니라 작가 버지니아 울프, 또 에드워드 알런 포, 또 음악가 로베르트 슈만, 그리고 윌리엄 셔먼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이름을 남긴 이런 천재적인 이러한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지금 불러드린 이들 모두가 조현병을 비롯한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천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재의 그 사고하는 범주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현병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사고의 흐름처럼 예술가들도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뷰티풀 마인드와 또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그런 영화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정신분열에 관한 이런 양상들, 증상들을 조금 이해하셨을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천재수학자 존 내시가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많은 혼란과 뭐 여러움이 있긴 했지만, 그는 1949년 박사 논문 하나로 1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학 이론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을 펼쳐내는 천재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보였고요. 또 반면에 이러한 심한 조현병과의 싸우는 그런 일생을 우리는 이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현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과제로 앞서서 이제 DSM-5에 나와 있는 장애 진단명들을 여러분들이 명과 분류되어져 있는 증상들을 20개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들을 적어 보시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과제이고요. 그리고 제가 짤막하게 준비한 이제 조현병의 이해를 돕고자 준비한 또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에 DSM-5에 나와 있는 그 진단명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가지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신장애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하나, 장애를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진단과 통계를 위한 소책자 DSM-5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보신 여러분들의 그 짧은 그 영상들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특히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의 이제 인권과 그들의 이제 입장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주요 증상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망상이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에 대한 여러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 당사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겨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러한 영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러한 이들에 대한 그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현병 당사자들, 또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는 이러한 자료들이 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의 그러한 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워크숍과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한 이런 조현병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범죄, 또 조현병에 대한 또 잘못된 이러한 보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정신장애인들을 빨리 사회로 내보내는 것을 탈원화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정책의 방향을 잡고, 꾸준히 병원에 오래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있는 시간은 줄여가고, 될 수 있으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들이 이러한 지역에서의 이러한 정신 작업치료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DSM-5에 나와 있는 20개 범주의 진단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단명들 꼭 기억하시고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보게 되면 적어도 이러한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명과 분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은 하시게 되실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지역 정신보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정신의학을 통해서 쭉 살펴본 그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정신장애 증상에 관련된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단과 통계에 관한 이러한 매뉴얼화된 이러한 DSM-5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나로 우리는 이런 정신의학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DSM-5에 나와 있는 장애에 대한 공부들을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그런 수업 시간에는 장애들에 대한 특징 또 치료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